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희만입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님이신 우리 김희천 위원장님으로부터 이게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흘은 서울에 근무를 하고 한 이틀은 대전에 근무하고 주말에는 부산대학교하고 부산에 있는 세계 대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박사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상당히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바로 여기서 한 45년 전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고 또 여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을 거쳐서 이제 여기 왔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해 본 게 거제면 그리고 거제도라는 이 거제시 섬이라는 게 사실은 생태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독립된 공간입니다. 섬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배운 이 환경이 주로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이라서 전부로 영어로 돼 있고 한데, 이걸 주로 이제 낮에 강의를 한다 하길래 어르신들이 오실 건데 뭘 말씀을 드리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 이제 보시면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시겠지만은 소세지 문제, 그리고 여기 거제가 이제 해산물이 주로 많은데 그 해산물을 드시면서 문제가 뭐냐,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연구를 하면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거제만이 한 51톤에 55만 개 정도의 나노 입자 크기로 플라스틱이 해수에 오염이 됐습니다. 바닷물에.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거제시가 전국적으로 4배 정도의 암 발생률이나 환자가 많고, 거제시 중에서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거제면이 4배 정도의 이 유백률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빈틈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왔었는데 방금 나온 노래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부르던 거제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피커 시설이 또 안 돼 있네요. 대부분 스피커 시설이 돼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시간 조금 더 걸릴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주로 이제 요 근래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의 가정에서의 공간입니다. 공간에서의 먹거리라든지 사람이 예부터 이제 숨쉬는 공기, 물, 먹거리만 좋으면 장수한다고 했죠. 근데 거제면이 이렇게 조금 유백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먹거리인 바다 생선류, 그 다음에 자기가 생활하는 가정의 공간.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인데 자기 집에 아직도 박바가지 쓰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녹그릇 쓰시는 분 있습니까? 유기라고 그럽니다.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급속한 이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한 30년 단기간에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장 좋은 이 문화들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은 박바가지가 가져오는 효과는 따뜻한 곳이든 찬 곳이든 유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집에 가면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는데 플라스틱이 한 147종류가 됩니다. 지금 이 농협 이천 강당은 제가 보니까 조금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일단 이 테이블도 목재고 나머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 나무를 붙인 이제 거기에 흔히 영어로 말하면 포르말데히드라는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주로 연구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오늘 온 거는 이제 제가 지금 넘기겠습니다만은 거제시의 행정상을 한번 봤습니다. 일반상을 보면 우리 거제의 섬이라는 거제시라고 하는 이 섬의 환경들이 약 한 40만 400제곱킬로 평방미터쯤 됩니다. 그 중에서 거제시가 한 10%쯤 되는 38 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쯤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한 3,117세대였고요. 인구수는 한 7,275명 현재. 그리고 남녀 비는 거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한 2,880세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목차는 조금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했는데요. 요즘에 기상 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기상 변화가 과연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한번 잠시 살펴보고, 다음으로 바다를 여기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해산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다가 어떤 영향을 여러분 건강에 미칠지 이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안한 삶, 암이 걸리지 않는 삶을 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어떤 환경오염물질, 방금 박바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바가지가 왜 좋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치매, 제일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치매 걱정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를 예방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제면에 어떤 오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그 뭐 인터넷이고 뒤져가지고 보니까 그 둔덕하고 거제면에 이렇게 굴 이제 뭐 조립 이제 가공하고 하던 장소에 이제 조선업이 성업을 하니까 조선소 불법 조선소들이 들어와서 연안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연안을 오염시키면 강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천이든 바다로 다 들어가죠.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여기 진질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잘피랍니다. 즉 잘피, 진질이라는 그 거름어도 섞여서 우리 밭에도 쓰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오니까 아 이게 오염됐구나 싶었는데 요 근래 와서 여기 보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고 나니까 조금 이제 살아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환경공단에 가서 거제시의 환경시설물도 제가 시민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옥산 위에 있는 골프장, 예. 저도 골프 한번 가보긴 했는데 페어웨이가 좁고 한데 그 산을 좋은 산을 밀어서 전기를 다 훼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 있었으면 나도 반대를 했지 않았나 하는데 어쨌든 뭐 발전과 환경 훼손은 불가항력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제면에 있는 환경 오염 사례였더라고요. 예, 역시 옥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질문을 또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방금 앞에 앉아서 이제 그 건강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야, 제가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뭐 의대하고 협상을 해서 봉사활동도 한번 지원도 하고 싶고 또 제가 아는 그 뭐 예술가들, 피아니스트 또 미술가들을 불러서 같은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야 좋은 이거 건강위원회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봤었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음은 기상과 환경에 대해서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상 이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이걸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석박사들 강의를 한 3년 하는 걸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구 과학적인 문제라고 그럽니다. 지구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내뿜고 뭐 온실가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가스가 나와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도 하고 또 나가는 들어온 만큼 내보내야 이게 물질 수지라고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가 오는데 지금 기후변화 중이죠. 옛날에 가을 겨울에 이렇게 비가 연속으로 장마처럼 오는 시절이 가을 장마에서 한 사흘 한번 거쳤는데 요번에 한 7, 8일 동안 계속 오죠. 우리 남부 쪽은 가뭄이 없는데 제가 이제 직장은 대전에 있는데 대전 쪽은 하천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서 소방차로 실어다가 먹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다 기후 변화에 의한 비가 장마철에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건장마가 오고 가을 겨울에 조금 오고 강수량이 모자라는 거죠. 비 오는 양이 모자라는 걸 우리는 기상 이변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기상이 변하면 이제 기후나 기상 자체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가뭄도 오고요. 그 다음에 가뭄이 오게 되면 땅이 메말라서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100만 배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먼지를 우리는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TSP10이라고 하는데 그 PM10이라고 하고 PM2.5로 해서 한 1억 배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먼지가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 미세먼지가 어디로 가느냐 폐에 들어가서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담배 피울 때나 그런 폐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이 폐암도 걸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후 변화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후가 변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 기도를 거쳐서 폐로 가는 걸 호흡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호흡계가
문제가 돼서 노인들은 이제 뭐 혈압도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중풍이 온다든지 그 외에 일사병도 발생하고요. 우리 이제 그제는 반농 반어촌인데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온도가 급작스럽게 높아지니까. 그다음에 오염 물질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런 얘기 깊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져서 아마 조실 것 같아서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오존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 온실가스나 냉장고에 쓰는 냉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브론가스라고 하는데 그게 올라가면 지상 한 25km층에 있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자외선을 막아줘. 옛날에 우리 그 장마철에 잎을 말렸죠. 그게 이제 거기 오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화학살균 작용을 가져오는 건데 그거를 많이 들어오게 했어. 그게 많이 들어오면 1%가 증가하면 농업 생산률이 4%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온도도 증가할 뿐더러 오존에 의해서 목이나 특히 어르신들은 목이나 이런데 기도나 이런 게 상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죠. 폐도 폐렴이 오게 되고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올라가면 얼마 전에 제주도에 저 필리핀이나 호주 주변에 사는 바다뱀이 발견됐죠. 그게 이제 해류를 따라서 건너와 가지고 그 독이 육지 뱀의 가장 그 블랙맘바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까만 뱀의 독성이 4배 이상이 강합니다. 물리면 적사죠. 그게 우리 이제 이 해안가에 그거는 육지에서도 올라와서 살 수도 있는 뱀입니다. 바다뱀은. 근데 그게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어렵죠. 그게 이제 기후변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건강이나 해충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너무 제가 어려운 걸로 갑니까? 좀 더 쉽게 빡빡하지만 얘기할까요? 주무실 것 같아서. 자, 참 이 학문이란 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이 최근에 됐고 대부분 유럽이나 일본, 미국은 오염이 한 50, 60년 전에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오염성이 외국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로 돼서 제가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듣기 편하도록 제가 좀 거제 용어로 순화를 시키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실내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후가 변화하고 문제가 되면 생활 환경에 어떤 게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붙이게 되면 요 바깥에 붙이는 건 다 풀을 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밀가루 풀이나 쌀풀을 썼는데 지금은 항용 본드를 쓰거든요. 그 본드 속에 성분이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거 안 쓰고 좀 성가시더라도 풀 써서 쓰면 더 좋습니다. 박바가지가 더 좋고요. 점점 이제 그런 걸 보는데 그 다음에 실내 흡연하면 담배 속에 약 1700가지 정도의 유해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피우죠. 두 분이 같이 피우면 모르는데 거기 손주가 가면 곤란합니다. 손주가 끼면 손주는 반 죽습니다. 이제.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증상 이런 게 악화되고요. 그 다음에 빌딩 증후군이라는 것도 역시 새집을 짓게 되면 새집 속에 페인트 속에는 모든 페인트 속에는 납이나 크롬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발석탄이라고 해서 이게 칠이 되기 때문에 반짝반짝해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르면서 나오죠. 그걸 이제 새집에 들어가서 새 아파트 좋다고 해서 먼저 내가 들어가서 사는데 한 3년 남주면 좋죠. 남이 다 마시고 이제 딱 개선되면 가서 도배지도 이제 풀 써가지고 바르고 안 그러고 또 업자 불러가지고 도배하면 똑같습니다.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는.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집 지어가지고 3년 동안 안 죽으면 오래 산다는데 그때는 나무에서 나는 목탄, 에틸알코올은 마시는 술이고 메탄알코올이라 해가지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 옛날 어른들이 새집지가 조금 오래 살아야 되고 문 열으라는 이유. 근데 요즘 새집지가 아파트 들어가면 뭐냐? 페인트에서 아까 포르말데히드 발암물질 나오죠. 장판에서 플라스틱에서 퍼탈레이트라는 이 뒤에 나오는 발암물질 또 나오죠. 그거를 문 꽉 닫아놓고 방음 밀폐 잘 되는 창문 닫아놓고 내 새집 들어갔다고 3년 동안 쏘이면 바로 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새집 짓거나 아파트 손주들 샀다거나 야야 남 한 3년 줬다가 니 들어가라. 그게 좋은 겁니다. 예, 한 3년만 바람 열었다 닫았다 하면 쭉 다 마시고 빠집니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이제 여기 들은 분만 호용이 있는 거죠. 안 들은 분한테 하지 똑같이 듣고 왔는데 니 살아라면 누가 살라겠습니까? 아무도 안 살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외선 아까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이제 피부암. 이 피부암은요 백인에게만 왔던 암입니다. 사실 보면 백인들은 하얘 가지고 이게
자외선이 오면 거실라져 가지고 바로 피부암이 암 발생률 중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보면 그 위암이나 여자들은 자궁암이 많지만 백인들은 피부암이 1위였습니다. 근데 이 자외선이 아까 냉매를 쓰다가 그게 오존층을 이렇게 자꾸 이제 구멍을 내게 되니까 자외선이 들어오면 피부암이 많아지니까 냉매를 적게 쓰자는 해박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항인족은 다행스럽게 피부암은 적게 걸립니다. 거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피부암이 생기죠. 얼마 전에 그 연구소에 있던 저 동료도 한 사람이 54세 죽었어요. 피부에 조그만 게 났는데 이게 암으로 번져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기후 변화라든지 이게 안 좋아지면서 자외선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에 이런 게 염증이 생겨서 이게 멈추면 암세포가 아닌데 자꾸 자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암이 될 수도 있고요. 노화가 빨라집니다. 요즘 아까 걷기 동호회 했던데 마스크를 완전히 쓰고 다니시는 분 있죠. 보기는 흉해도 그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안 그러면 선크림을 바르시면 됩니다. 연세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5학년 몇 반인데 여기 다 계신 우리 고향의 어르신들 비하면 아주 젊어 보이는 이유가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늘 바릅니다. 네. 여자가 아니지만 따로 사서 바릅니다. 바르고 보통 여자분들 거기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습니다. PF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여성 어르신들이 남편 보고 완니는 피부가 검노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선크림을 사가지고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피부암도 안 걸리고 하얘집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거는. 그건 아니면 이 덮어 쓰는 마스크 그럴 때 하얀 거 쓰는 거 텔레비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거 쓰시든지. 그게 이제 피부암이 안 걸리는 방법인데 백인만 걸렸던 피부암이 항인족에게도 계속 암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백내장. 이거 지금 저희 모친도 두 쪽 눈 다 수술을 했는데 저게 다 자외선이 증가하고 안경 안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 매고 일하다 보면 그 자외선에서 눈에 그 수정체가 흐려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두 개 다 갈아 넣어야 되죠. 우리 모친도 갈아 넣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상이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환경에. 그리고 이제 항사가 옛날에 저희들이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면 초겨울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늦가을 초겨울에 중국에서 보통 1년에 한 3, 4일 일어난다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항사가 때가 있습니까? 오늘도 부여지면 다 항사입니다. 그게 중국에서 오는 항사가 고비 사막이나 뭐 아칼란타 사막이라는 그 사막들에서 일어난 항토 먼지가 오면 괜찮는데 이제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발전되니까 공장에서 내뿜은 유해 물질들,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들이 거기에 섞여서 날라옵니다. 그런데다가 늦가을하고 초겨울에 일어나는 항사가 3, 4일 내지 5일 이내가 일어나는 게 지금은 한겨울까지 끊임없이 일어나죠. 요 근래도 계속 일어나죠. 이게 다 이제 기상이 변화하고 해서 일어나는 정상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억 배로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보이는 크기의 분진들이 폐에 바로 들어갑니다. 폐는 양쪽에 한 3, 40만 개의 양쪽에 폐 세포가 있는데요. 그게 낭세포로 해가지고 입구가 이렇게 좁습니다. 그런데 분진이 큰 게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죠. 못하게 돼서 그 폐 세포에 갇히게 되면 폐렴이 오게 되고 아니면 공기가 통과하는 율이 적어져가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들 숨쉬기 힘들어지면 돌아가시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뿌얘지는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10일도 더 늘었습니다. 옛날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제 그 시문이나 이런 데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지 서울이나 이렇게 서해안 쪽은 여기는 또 남쪽에다가 동쪽으로 치우쳐서 거제도는 좋은 편이지만 제가 사는 대전이나 서울에 늘 활동하는 데 가면 늘 뿌였습니다. 단지 괜찮은 데는 장마철 한철, 여름 한철만 괜찮아요. 여기 살기 좋은 곳이죠. 몇 가지만 주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산성비라는데 비가 내리는데 여기 오염시킨 물질들이 그 항산이 올라가서 변해가지고 산성화돼서 소나무나 나무를 죽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여기는 좀 깨끗하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 제가 한 장마다 조금씩 거론을 해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비는 적게 맞기 위해서 비옷이나 우산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외출 시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크림을
같이 나눠서 부부끼리 바르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둘러쓰고 눈만 내고 다니신다든지 긴 옷 입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오래 사시려면 오래 사신다는 건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그 다음에 나머지 가정에서 항사가 온다고 해서 문을 닫아놓고 생활하신다면 청소를 자주 해야 됩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실내로 거실로 들어온 먼지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물걸레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뭐 물걸레 청소기 마대 밀고 하시는데 로봇 청소기 암만 소용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엎드려서 싹싹 닦는 건데 저도 해보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서서 닦는 마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옆에 이 시장에 가면 지금도 중림 옛날에 다숙회를 했습니다. 중림에서 생선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은 생선 장사들한테 오늘 맞아 죽을지 몰라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잘 보십시오. 예. 자, 바다가 우리나라 바다가 세계에서 제일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알바트로스라는 갈매기의 일종인데 갈매기를 해부를 해보니까 여기 쓰레기 오염된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가득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많이 먹는 정갱어인데 정갱어 뱃속에 이렇게 오염물질이 가득 들었습니다. 바다의 90%가 플라스틱으로 오염됐답니다. 세계 바다가. 우리와 현실이 많이 닮아있죠. 그런데 또 그제 주변에 조선소가 엄청 많습니다. 많는데 그럼 조선소가 무슨 영향을 미치냐? 바다 밑에 바다 배 밑에 저는 도장재가 있습니다. 그 도장 빨갛게 나오는 도장을 하지 않으면 파래가 붙든지 파래라고 얘기하는데 조류라고 그러죠. 예, 전문 용어는 조류라고 하는데 그거나 아니면 따개비 같은 게 붙어서 배가 딸리는데 속도가 안 난다고 그러죠. 그거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빨간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게 이 페인트 속의 성분이 TBT라고 해 트리부틸틴이라 합니다. 그게 주스하고 섞인 발암물질이 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제 삼성조선, 대우조선만 있는 거 아니고 중소조선소 여기 조그만 선액이 왱하고 달리는 엔진이 바깥에 붙어 있는 거는 선액이 엔진이 큰 배들은 기관칠이 바다 밑 배 속에 있는 거는 선내기라 합니다. 그래서 선내기들도 다 저걸 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녹아서 어디 가겠습니까? 바다 속에 있죠. 뺏기지면 또 칠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배 들어올려 가지고 팔에 태우고 해가지고 또 칠하더라고요. 그거 또 녹아가 또 바다 들어가죠. 그게 바다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굴, 홍합이나 양식물 이것에 어떻습니까? 사람도 남자는 지꺼만 달아야 되고 여자도 지꺼만 달아야 되는데 이게 남자 거한테 여자 것도 달리고 여자 건데 남자 것도 같이 달고 나옵니다. 두 개를. 예. 저걸 전문 용어는 인포섹스를 해서 수컷도 암컷도 아니고 성별이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다음 때 애기 놓겠습니까? 못 놓겠습니까? 죽겠죠. 그걸 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동이나 여기 보면 홍합 이런 게 멸종으로 가는 거죠. 예. 왜 그럼 멸종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박테리아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한 87가지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고동점 되면 한 2000가지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몇만 가지 정보를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 종이 단순화되면 사람도 같이 못 산다는 게 환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제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트리부틸틴이 엄청 오염됐더라는 게 신문이나 이런 데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잘 안 된다는 거죠. 소라 안 끝에 숯과 성기가 같이 생겨 나온다. 그래서 바닷물이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점점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여기에 이게 좀 확대해 보여보면 우리 그제만 주변에 한 55만 개 1톤의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 아주 적은 나노 입자가 있답니다. 머리카락의 한 800분의 1 정도 크기 이하의 나노 입자가 55만 개가 있고 그러면 오염 안 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저 유럽 쪽에 아주 깨끗한 바다는 한 5천 개쯤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먹으면 생선이 뭘 먹지요? 바닷물 먹고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 먹고 그거보다 조금 큰 거 잡아먹고 그거보다 큰 거는 또 지보다 작은 거 잡아먹는데 그게 나중에 큰 생선에 모였겠죠. 우리는 송사리 잡아먹거나 문저리만 먹는 거 아니죠. 주로 먹는 거 뭐 먹습니까? 도미도 좋아하고 감성돔도 좋아하고 여기 중림에서 갖고 온 노래미도 좋아하고 장어도 좋아하죠. 그것들이 작은 거 먹으니까 오염된 플라스틱을 먹고 사는 수백 마리의 플랑크톤을 먹어가지고 자기 몸에 축적해 놓습니다. 그러면 생선을 내장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못 먹으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생선 장사한테 맞을지 몰라서
생선은 먹되 내장은 줄여야 됩니다. 내장은 버리셔야 돼요. 옛날처럼 뭐 내장 젓갈 담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갈치 잡아가 뭐 갈치 속젓도 못 담아 드시죠. 갈치가 안 나니까. 예? 대구 속젓 못 담죠. 예? 오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축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쌓여 있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생선을 앞으로 드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 입자나 이런 거. 저 플라스틱 입자가 그럼 먹으면 어떻느냐? 저게 다 발암물질입니다. 플라스틱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나프타라는 걸 만드는데 그 나프타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색깔을 넣고 플라스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종류에 따라서 뭐 스티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화학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옛날에 유리구슬로 우리 중림 앞바다에 굴양식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리구슬이 깨지고 들기도 불편하니까 스티로폼으로 바꿨죠. 그게 다 녹아 들어갑니다. 스티로폼 PVC라는 게 플라스틱의 약자인데 거기 보면 염소가 있고 소금 바닷속에 있는 NaCl이라는 것도 염소가 있습니다. 같이 반응해서 녹게 되죠. 녹고 자외선이 또 산화시키고 그러면 바닷속에 녹아 들어간 게 그제가 약 800배 8배 이상 8배에서 몇백 배가 많다고 합니다. 거제만 주변이 우리나라 중에 서해안이 더 높고 서해안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 거제만이. 그래서 생선을 드실 때는 드시되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창자는 좀 버려주셔야 되겠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그리고 저거를 또 떠들지도 않습니다. 저거는 어디서 담당하느냐면 환경부에서 저는 환경부 쪽을 일을 많이 하고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연구소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생선 오염이나 중금속 오염 이런 걸 안 뜯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산업이 해문화 산업이 엄청 크죠. 그리고 바지락이나 조개 이런 걸 많이 먹는데 만약에 그게 붕괴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니까 발표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이나 아까 플라스틱 오염.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각한 바다 오염 문제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시급한 국제적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안과 바다를 조사해 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정도가 다른 나라 평균치보다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남부지방의 해수욕장입니다. 모래를 채로 걸러봤습니다. 모래와 섞여 있던 스티로폼 조각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유실이 돼서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해안가에 몰려오는 거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모래해변 18곳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모래 1제곱미터에 부안이 14만 개로 가장 많았고 거제 동부와 고성, 통영이 높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양식업이 활발한 곳들입니다. 전국의 모래해변에선 평균 약 11,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다른 7개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13배 높은 수준입니다. 바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한 어촌마을 항구 곳곳에 스티로폼 조각들이 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불과 2km 정도 떨어진 무인도에 버려진 부표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파도 한 씩 치고 나면 씨알 밀어붙이나면 찌꺼기들이 콱다 밀어붙이네. 경남 거제와 진해 앞바다 32곳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미세 플라스틱 평균 55만 개가 검출됐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해외 9개 바다 평균보다 8배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이유는 스티로폼 부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해 우리나라 해안에 설치되는 스티로폼 부표들은 약 100만 개, 2,500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회수가 되는 건 30%가 채 안 됩니다. 실제 해변 18곳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98%는 스티로폼 부표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하얀 가루보다는 물속에 녹아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기입니다. 아까 제가 나노 입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더 문제죠. 그게 이제 생선 몸 곳곳에 쌓이는데 내장에 특히 많이 쌓이고 깨 같은 거는 넓적다리 끝부분에 부드러운 부위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드실 때 조금 너무 아까워가지고 착 빨아가지고 쫄쫄 빨다 보면 문제 생겨요. 예. 빨지 말고 빠는 거는 그 부부끼리만 조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방금 말씀을 다 드렸는데 생선은 주로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창자는 조금 이제 버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게도 주면 안 됩니다. 내 먹는 게 게나 먹으라고 주면 게도 오염됩니다. 이거는 축적이 오염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고 거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거름으로 쓰면 이제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다시 걸러서 땅에 묻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각각류는 이제 깨 같은 거는 가장자리 그러면 바지락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여튼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나라가. 자.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아예 드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조금만. 몸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 제가 다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염이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해졌는지 문제입니다. 환경에 일어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물질들이 관절염도 일으키고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연골세포를 오염시키고 이제 여기 보통 오늘 다 어르신들인데 다 해서 관절염이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온 게 환경 호르몬인데 호르몬이 뭐냐 하면 어릴 때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한 12살 되면 여자아이는 요즘 9살, 10살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뭐 남자는 이제 저같이 수염도 나게 되고 거시기도 조금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자 어린이들은 가슴이 커지고 이러는데 그거를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에스트로겐, 남자는 안드로겐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그걸 이제 바뀌게 만드는데 모양이 음성도 바뀌게 만들고 그와 유사 형태의 물질들이 여기 일본에서는 142종이고 세계에서는 67종 보건기구에서는 정해놨는데 우리나라도 65종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농약, 중금속이 다 그런 물질들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가 그런 걸 먹고 다리 2개면 되는데 이거는 뭐 다리가 4개가 돼붙습니다. 이거 저렇게 변합니다. 사람도. 그래서 저게 무서운 물질이죠. 그래서 소각장이나 이런 데 주변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우리가 소금을 태우면 다이옥신으로 바뀌는데 염소 때문에 그 뭐 하여튼 다이옥신이 약 청산가리의 1000배 이상의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는. 그래서 소각장 질라면 와 오지 마라. 너희는 왜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소각장을 짓나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설을 방지하는 시설을 붙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다이옥신을 먹게 되면 아까 제가 담배에 약 1700가지 유해 물질이 있다는데 신랑같이 같이 피면 몰라도 손주 앉혀놓고 피면 손주는 거기서 나오는 다이옥신 조금 먹게 됩니다. 담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여러분 많이 쓰시죠? 이거 스프레이. 머리에 모양 잡는다고 스프레이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모기약에도 찌가 하면 나오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스류들이 탈취제에 넣는 거 부러운 가스인데 이것들이 잡지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문제 일어났던 거 우리가 그 야간에 있는 가습기에 살균제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폐에 이제 농약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암 내지는 폐가 망가져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고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스프레이 뿌리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제는 동백 남았는데 동백 씨앗 주워 가지고 바르면 진짜 좋습니다. 그럼 뭐 옛날로 돌아갈 거냐 네 말대로 하면 그렇게 필요하면 쓰시되 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그거 쓰시라 이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동백 발랐습니다. 우리 92살짜리 모친이 집에 있는 동백나무 죽기 전에 하나하나 모아놨던 거 전체 짜가지고 저 줬는데 이거 발라가 일주일 자도 냄새 안 납니다. 근데 스프레이 뿌리고 하루만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제가 서울 다녀도 이렇게 며칠 다녀도 관계없거든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저 고향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집에서 보면 이렇게 장애가 일어나는 게 생식기란 게 여성의 경우는 아까 그 호르몬이 잘못되면 우리가 농약을 먹는다든지 포르말데히드라든지 그 다음에 유사 호르몬 작용을 하는 이런 독성 물질들 중금속, 다이옥신 이런 걸 먹게 되면 여성의 경우 유방, 생식기, 암, 자궁 내막증, 자궁 섬유증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 다 일어납니다. 골반 염증성 질환, 남자의 경우 정자수 감소. 1950년 이전보다 지금 2000년도 일본이나 유럽에서 논문을 쓰면서 통계한 자료에 의하면 남자의 정자수가 한 130만 개 돼야 되는데 70만 개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죠. 밤에 자식 가지려고 암만 노력해도 안 생깁니다.
정자가 힘이 없어 해발해가지고 못 가거든요. 그 둘이 만나야 뭐 배를 따고 할 건데 암만 집단에는 노력을 해도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이 호르몬 때문에 남자의 정자수가 감소해버리죠. 그러면 애기 못 놓는 거죠. 예. 그렇다고 뭐 내 자식 애기 못 낳았다고 니 나쁜 짓 했나 그래 하지 마시고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또 그리고 외국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더 안 좋은데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도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고기 같은 거 태워서 먹어도 안 좋고요. 다이옥신이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소시지 때문에 나온 얘기 있죠. 붉은 생선들 다 그 안 좋은 약품을 넣으니까 삶아가 먹으라고. 근데 저도 먹어보니까 삶아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구워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조금 줄여서 드시, 줄여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질환. 지금 요 남자 어르신들 전립선 질환 많이 오실 건데요. 어쨌든 그런 농약 치거나 이런 때 자기 보호구를 잘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태와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경계 태반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노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개구리 다리 난 것처럼 머리가 2개 달린 거. 실제 이거는 월남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다이옥신 성분인 이사디나 옐로 에이전트라고 그 월남전 하면서 미군들이 베트콩이 숲에 숨어가지고 맨날 총을 쏘아서 그러니까 전부 뿌렸죠.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그 제초제가 땅속에 오염됐는데 그거를 지나다니다가 맞거나 먹거나 음식물을 재배해 먹은 월남 사람들이 대가리가 이렇게 머리 등짝이부터 나오는 삼상둥이라고 합니다. 몸이 둘이 붙어 나오죠. 다리는 2개인데 머리 2개 달려 나온다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월남전 참전했던 용사들 우리 한국에 온 사람들 애 놓으니까 기행이 많이 일어나죠. 다 그게 여기 나오는 호르몬 성분 교란 장애 물질인 이사디나 제초제 성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계 장애 결국 이는 이제 천식이나 아토피성 요즘 주변에 아토피 많이 늘어나죠. 예, 그것도 사실은 새집 증후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태어나자마자 우유를 소젖을 주지요. 자기 젖은 아끼고 소젖 주지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탄산음료 주지요. 뭐 그러니까 계속 변하게 되죠. 그 먹는 것도 뭐 맥무선에서 햄버거 사주죠. 피자 뭐 사주죠. 거기에 나오는 물질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옛날에 먹던 거 그제서 먹은 파래 무침 같은 거 그런 거 좋는데 하나도 안 먹죠 애들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발암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햄과 소시지 말고도 생활 주변에는 적지 않은 1군 발암물질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설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나 성분을 의미하는 발암물질.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70년대부터 발암물질을 역학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WHO의 분류 기준은 명백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는가 아닌가가 분류의 기준이고요. 1구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물질이고요. 2A하고 2B구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은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찾지는 못한 물질을 2A하고 2B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햇볕 속의 강력한 자외선은 피부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외선 B는 직접 DNA의 변이를 일으켜 흑색종 등 피부암을 일으키고 자외선 A는 활성산소를 생성해 간접적으로 DNA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 젓갈은 염분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또 건축재 등으로 사용되는 성면,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도 각종 폐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입니다.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으면서 1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그 술하고 젓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미세먼지도 1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에 노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암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출은 암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발암물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 네, 방금 제가 했던 얘기 여기 다 나오죠. 그래서 젓갈은 소금을 염장법으로 저게 없었으면 냉장고 없던 시절에 더 유백률이 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았을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고 잘 견뎌왔지만 그때는 소금기를 저기서만 먹었는데 요즘 전부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젓갈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 굽어 드실 때 탄 거는 조금 과감히 버리시고 손주는 먹지 말고 탄 거 내가 먹을게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더 취약합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네가 먹으라 임마 탄 거는 안 탄 거 내주고 그렇게 해야 오래 사십니다.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젓갈 생선 지금 오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기억하셨다가 드시지 말라는 얘기 안 하죠. 조금 적게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서울대 교수 저분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안 먹고는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줄이고 담배도 조금 줄이고 술도 발암물질이죠. 많이 드시는 사람한테는 발암물질이고 한두 잔만 드시고 부부싸움 안 일으킬 정도만 드시는 분한테는 보약입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퍼탈레이트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물병 주시는데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아까 147종이 나는데 플라스틱 중에서 딱딱해가 불을 붙이면 따다닥 소리를 내면서 타는 거는 갱화성이라고 이거 불 때면 녹아 불꽃 흘리면서 뚝뚝 떨어집니다. 집에 있는 바가지 있죠. 플라스틱 바가지. 아까 박바가지 있었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퍼탈레이트인데 이것도 아까 환경 호르몬에 들어가고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저거를 만들면 플라스틱이 딱딱한 거 안 만들고 말랑말랑하게 해서 안 깨지게 하려면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냥 이때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불량품이라서 못 먹을 건데 온도가 한 80도 이상 올라가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0도 되면 말랑말랑해가 녹기 시작하죠. 100%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그렇게 뜨뜻한 물을 박바가지에다가 막 집에 가면 퍼지요. 물 펄펄 끓는데 거기다가 막 퍼가지고 옮기고 합니다. 그런 거 하려면 스텐으로 용기를 바꿔야 됩니다. 스텐으로 바꾸든지 도자기를 바꾸든지 유리를 쓰든지 세 가지밖에 쓸 게 없어요. 옛날에 유기 그릇은 구리, 주석, 그 다음에 아연의 합금이라서 거기에 유해 물질이 적게 나오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라스틱을 아까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플라스틱 이것도 가죽 아니면 레자 이것도 플라스틱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온도가 높아지면 문제입니다. 렌지에 안 넣고 하면 괜찮고 찬데 쓸 때는 플라스틱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퍼탈레이트가 이 플라스틱이나 고무지우개 애들 메고 다니는 나일론으로 된 것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사들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돈 이건 너무 어렵는데요. 방사능 물질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최종 붕괴되면 RN이라 해가 220이라는 라돈이 나옵니다. 저거는 다른 방사능처럼 이렇게 몇 년씩 방광기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72시간 사흘만 되면 없어지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이 좋았던 이유는 옛날에 구들을 낳았죠. 구들을 통해서 굴떡을 통해서 이 라돈이 다 빠졌습니다. 토양에서 올라오는 게. 땅속에서 올라오는데 근데 요즘 아파트를 짓다 보니 1층 아파트나 단층 지으면서 구들 없이 짓는 집들은 라돈이 제법 나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저걸 집을 띄어서 1층 밑에는 비워놓고 바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돈이 올라오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라돈이 발암물질 중에서도 방사능 물질이라서 바로 암이 걸립니다. 라돈은 지하 안반이나 토양에서 유래되는 그 무색 무취의 천연 방사성 기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것들이 우리 실내로 유입되게 되면은 우리 폐에 어떤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담배에 이어서 한 14% 정도의 폐암이 라돈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이에 WHO나 EPA에서는 실내 공기 관리 가장 중요한 물질로 라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내 라돈의 85에서 97%는 건물의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 토양에서부터 유입됩니다. 그 밖에 2에서 5%는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고 지하수에 녹아있던 라돈이 실내로 유출되는 양도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라돈에 노출되는 경로의 약 95%는 실내 공기를 호흡할 때이고 샤워를 할 때 또는 물을 마실 때도 지하수에 녹아있는 라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과 인접한 건축물 실내, 특히 바닥이나 벽에 균열이 많은 곳은 라돈 농도가 높습니다. 이때 고층 아파트는 토양의 라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폐도가 높고 환기 시설이 부족해 유입된 라돈이 잘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과 토양과 실내 온도차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라돈 농도가 높습니다. 라돈 저감의 핵심은 사전에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하고 유입된 라돈은 환기를 통해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하는 공간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먼저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새가 있나 확인하십시오. 갈라진 틈새만 보강제로 막아도 유입을 막을 수 있어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기의 생활화, 그리고 라돈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건물 매매 및 이사 시에 반드시 라돈을 측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네, 그 라돈은 사실은 우리 재래식 주택이 최고 좋은 주택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구들을 통해서 라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밑에 구들을 통해서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주택을 다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허물어버리고 편하게 짓다 보니까 자재에서도 나오고 그냥 땅속에서 올라오는 게 바로 틈새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방금 한기, 창문 열어서 한기시키고 겨울철이 높은 이유는 꼭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꼭꼭 닫아놓죠. 추우니까. 아이고 이거 불 조금 더 떼야 되니까 그 기름값 아끼다가는 라돈 폐암 걸려서 죽는다 하죠. 그러니까 한 번씩 기름 방방 틀어놓고 본인을 위해서 오늘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니까 고향의 어르신들인데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편하게 사시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공해인데요. 이게 빛이 도서관이나 공부할 때는 조도가 뭐 500, 700럭스가 필요하지만 잘 때 이게 오면 이제 잠 못 자죠. 여기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잠 못 잡니다. 그러면 그게 암도 일으키고 정신질환도 일으킨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빛공해에 대한 건데 밤이 돼도 대낮처럼 환한 도심의 불빛들이 주거지까지 침투하는 것을 빛공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는 분들도 꽤 있는데 실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나윤숙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고려대병원 연구팀은 남성 23명을 우선 완벽하게 빛이 차단된 방에서 하루 재웠습니다. 다음 날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이번에는 각각 조명 밝기가 다른 방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 결과 멀찍이 TV를 틀어놨을 때 정도의 밝기인 10룩스 조명 아래서 잔 그룹은 깜깜한 곳에서보다 수면 시간이 20분 줄었고 약한 스탠드 불빛 밝기인 5룩스의 빛 아래서 하룻밤 수면을 취한 그룹은 깜깜했을 때보다 16분 정도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얕게 잠들어 있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꿈꾸는 잠이 는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한 빛이나마 쪼이게 되면 그것이 우울증의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다음 날 뇌 영상을 보니 전두엽 부위의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이나 공부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밝은 데서 24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니까 몸도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날 잠도 잘 못 자요. 야간에 빛이 밝은 곳일수록 암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전국의 지역별 밝기를 측정해 조사해보니 밝기가 10단위 높은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다른 지역보다 유방암 위험이 12% 높았습니다. 생체 리듬이 교란돼 호르몬이 변화한 겁니다.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전립선암, 여성들은 유방암이 증가되는 것으로. 연구진은 빛 때문에 침해당하는 수면의 질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밝혀진 만큼 주거지 조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네, 그래 이래 치면은 어디서 살 거냐 궁금해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저거를 이제 우리 환경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을 막 이렇게 비추게 하던 걸 위에 가스 씌워서 한 방향으로 가로등은 가로만 비추면 되죠. 집안에 비추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가스를 씌워서 방향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빛을 그렇게 줄여주기 때문에 아직 그제면은 안 됐다면 서울 같은 데는 지금 그걸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바꿔갑니다. 그래서 빛공해는 사실은 뭐 직접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집에 있는 건 끄면 되니까 제가 이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대신에 밝은 데서 하면 야야 좀 불 꺼자 그 얘기는 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꺼도 안 되죠. 그거는 알아서 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방금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빛, 라돈, 뭐 미세먼지 많이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화장품 아까 스프레이 화장품이나 이런 데도 오염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화장품 여러분 여성분들 쓰시는 화장품 속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이 들어있는데 환경 오염물만 아니라 호르몬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걸 그냥 막 쓰시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 부패 방지제가 아까 말하는 그 67종 중에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발라지면 발암물질로 피부로 스며들었을 테니까 화장품도 천연 화장품을 주로 쓰고 조금 적게 화학 화장품은 적게 쓰시는 거. 결국 돈 들으라는 것밖에 없는데 저 돈 쓰라고 안 합니다. 저는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상품 홍보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 아까 퍼탈레이트라는 가소제는 뜨거운 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바가지 빨간 거 네뭐 하는 시작하는 회사 거 사다가 막 뜨거운 거 퍼는데 그거는 오늘 가시면 버리시고 스텐으로 된 거나 유리나 아니면 박바가지 박 심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삶아서 쓰는 그 박바가지 마르면 밥상 담아 먹어도 좋고 축축할 때는 물 떠도 되고 뜨거운 거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박이 좋은 겁니다. 요즘 박 안 심는데 저는 그거 제가 실험적으로 박바가지를 가져가 보니까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팔라고 가져갔는데 섞여서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부친이 살았을 때 해주더라고요. 몇십 개. 여기 이제 위원장님 옆에 계신데 그래서 가서 팔라고 가져갔는데 아무도 사가는 놈이 없어. 그냥 섞여가지고 몇 개 제가 쓰고 버렸는데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예. 조롱박도 심으시고 둥근박도 심으시고 박속은 거의와 함께 나눠 먹고 예. 나머지는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삶아가지고 타서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서는 우리가 비누를 우리는 갱성세제, 연성세제로 나누는데 옛날에 말표 비누 같은 거는 분해가 잘 안 된다 해서 갱성세제를 합니다. 요즘 전부 액체 비누는 연성세제라는데 그게 분해가 잘 된다 해서 연성세제라고 하는데 그 샴푸, 요즘 주방세제, 뭐 세탁 액체 이런 거 다 연성세제인데 그것도 역시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유해물질입니다. 그것도 조금 적게 쓰셔야 되죠. 그렇다고 염제물 쓰면 더 독합니다. 염제물. 그래서 어쨌든 사용량을 줄이고 천연 제품으로 사용하고 이제 어쨌든 접촉도 조금 줄여라. 라돈이나 삐공해 이런 거는.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러 가면 끌바를 많이 부립니다. 그제도 말로. 네, 뭐라 하면 조용히 해라 하기도 하는데 다 고향의 어르신들인데 뭐라 하겠습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번은 이제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치매입니다. 치매. 제가 아까 용기를 잘 선택하시라 했는데 집에 지금 양은 냄비 쓰시는 분, 네, 다 쓰시죠. 오늘 가거든 확 불나가지고 밟아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양은 냄비를 양인들이 서양에서 들어왔다 해서 얇고 열 전도율이 좋습니다. 알미늄 99.9% 순도. 진짜 알루미늄입니다. 그 알루미늄이 바로 나오면 부식이 되니까 거기에 노란 코팅을 해놨어요. 그게 뺏기졌는데도 오래된 냄비가 맛있다고 거기다 라면 또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자료화면에 라면을 끓이는 것보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김치찌개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녹여 나온 게 약 몇십 배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로 가는 데는 이게 장이 아래로 쏟아지는 데는 횡격막이 맞고요. 뇌에 가는 이런 유해 물질을 막고 하는 건 뇌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체적으로.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금속이 아까 큰 금속들이 환경 호르몬 물질도 못 가는데 알루미늄은 갱금속이라 가지고 낮아가지고 녹아가지고 요온이 되면 뇌로 들어갑니다. 뇌에 들어가면 어디 쌓이겠습니까? 뇌에 쌓이면서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좋은 말로 알츠하이머라는데 우리 말로는 치매. 옛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할머니들 집에 시어머니들 노망 그렇죠. 예. 그 용어가 다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걸리는 게 지금 아까 이런 환경 호르몬보다는 제일 유력한 설이 지금 양은 냄비에서 나는 알루미늄 이온. 그냥 김치에도 있습니다. 왜? 배추가 크면서 알루미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양은 냄비, 알루미늄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알루미늄 농도를 몇십 배 높여가지고 드시니까 김치찌개 끓이고 라면 끓여 먹으면 안 좋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참고로 양은 냄비는 다 퇴출시키고 없습니다. 스텐, 유리 냄비, 도자기 냄비, 아까 박바가지 그런 원시로 돌아가느냐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냄비 하나만 하면 되지. 3개 살 거. 양은 냄비 3개 살 거.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공공의 알츠하이머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알츠하이머가 여기 보면 과도하게 녹아가지고 머리 내에 축적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알츠하이머만 하면 되는데 손떨림, 레오나르도 병이라 합니다. 그런 것도 오게 되고 알루미늄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특히 여기 또 한 가지 더 나오네요. 토마토하고 양배추를 알루미늄 냄비에 조리하면 맛있다고 조리하면 더 알루미늄이 많이 녹고 안 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호일에다가 또 맛있다고. 심지어 성면 나오는 스레트에 굽어 먹은 적도 있었고 이제는 알루미늄 많이 나오는 호일에다가 막 삼겹살 굽어 먹고 먹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치면 소금의 NaCl 이 소금이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녹여냅니다. 그래서 김치도 산성을 띠고 산화되면서 이렇게 알루미늄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그런 글입니다. 호일에다가 굽어 먹으니까 뭡니까? 그냥 굽을 때보다 이게 알루미늄이 이만큼 많아졌죠. 일반 판에다 굽을 때보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냄비는 서양에서 들어온 은빛 나는 냄비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사실 순도 99.7%의 알루미늄에 노란색 코팅을 입힌 것. 이것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 가벼워서 들기도 편하고 높은 열 전도율 때문에 음식이 빨리 익으며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일반 가정은 물론 여러 음식점에서도 인기 만점. 양은 냄비 대표 음식 1순위 라면으로 실험해보겠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검출이 전혀 안 된 유리 냄비에 증류수와 라면을 넣고 3분간 끓이고 이것의 알루미늄 농도를 측정해보니 라면 자체에 들어있던 소량만 검출됩니다. 라면 자체에서 자, 이제 이 라면을 낡은 양은 냄비에 옮겨 담아 다시금 끓입니다. 궁금해요. 이렇게 팔팔 끓여낸 라면, 이번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놀랍게도 무려 83.7mg/kg의 알루미늄이 검출. 확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양은 냄비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인 김치찌개는 어떨까요? 먼저 김치 자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알루미늄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잘 익은 신김치와 약간의 증류수를 섞어 유리 냄비에 3분간 끓여본 결과 생각보다는 꽤 많은 양. 그러네요. 꽤 많네요. 이제 이 김치찌개를 낡은 양은 냄비로 조심히 옮겨서 새로 끓입니다. 어느 정도 식히고 난 뒤 김치찌개 국물을 채취해 알루미늄을 측정해보는데 자, 과연 그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110mg/kg. 김치 자체에 있던 양을 빼더라도 108mg/kg이나 되는 알루미늄이 냄비에서 녹아나온 것인데 야, 진짜. 저건 너무 많다. 이는 물을 넣고 끓였을 때보다 새거마치 148배나 많은 양. 이렇듯 알루미늄이 많이 검출된 이유는 바로 신김치가 지닌 약산성. 알루미늄은 산성에 쉽게 녹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낡은 양은 냄비에 음식을 끓일 때 특히 산성을 띤 음식일 경우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녹아나와 나도 모르게 먹게 된다는 사실. 물론 그 양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데다가 알루미늄은 체내에 들어와도 대부분 다시 배출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일부가 체내에 계속 쌓이며 언제 어떤 끔찍한 병이 시작될지 모를 일. 알루미늄은 장기간 노출되거나 특히 신장 투수가 받는 환자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신경통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로 뇌나 뼈에 침착이 많이 돼서 뼈를 약해지게 만드는 우리가 골연화증, 그리고 손발이 떨리는 신경통성 증상, 위에 빈혈이나 어지럼증 이런 것들도 많이 일으키고요. 운동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인지장애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을 떨어뜨려서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알루미늄이 필수 영양분의 흡수를 막아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경우 심각한 성장 발육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보셨죠? 손주들 왔다고 양은 냄비에다 알루미늄 냄비에다가 막 라면 끓이고 김치찌개 끓여 드시면 그러면 여기 양은 냄비 한 30년 다 쓰셨죠? 예, 벌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냄비를 오늘 가서 발로 밟아가지고 퇴출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그릇점에 오신 분 없으시죠? 나중에 나갈 때 뒤에 보자 하시라.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경 독성이기 때문에 멍청해집니다. 예. 중추신경계가 마비되고 해서 뇌로 들어가면 알츠하이머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관절염 오게 되고 알루미늄 진짜 유독한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네, 자부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게 벤질도 맞고 한다고 해서 많이 쓰는데 이거 그냥 내가 알루미늄 대신에 우리 지금 보고 시키면서 스테인 도자기 이런 거 넣으라 했는데 그냥 버리고 안 쓰면 됩니다. 안 쓰면 안 들어가겠죠. 예. 없으면 그럼 양은 냄비 3개 살 거 1개만 사면 되죠. 냄비를. 예. 다음은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소세지에 대한 겁니다. 제가 쭉 시간은 맞출 것 같네요. 이 소세지가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여기 붉은 색깔 보이지요? 이 붉은색. 원래는 우리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죽게 되면 핏기가 없으면 하얘집니다. 저게 하얘지면 부패가 되는지 곰팡이 이런 게 눈에 잘 띄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을 집어넣습니다. 저게 빨간 아질산 나트륨이에요. 그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가 색깔만 보이지 안 보이는데 몸에 들어가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하고 결합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물질로 변화됩니다. 그 니트로스 아민이 아까 서울대학교 교수가 나와가지고 얘기하죠. 1군으로 밝혀진 발암물질은 암이 생성되는 기적이나 반응 과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그게 바로 니트로스 아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먹으라는데 젓갈에 소금도 들어가지만은 명란젓이 처음에 빨가요 안 그렇죠? 빨갛게 만들 때 그것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흰 젓갈을 사 먹어야 돼. 내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하고 집사람도 집단에는 공부 좀 해놨는데 가면 내가 맨날 제재를 하니까 저하고 가는 거 싫어합니다. 아는 게 내가 공부한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젓갈 갖다 주면 모른 척하고 먹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안 줄까 싶어가지고.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시지 햄하고 먹지 말라는 건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처럼 WHO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공육이 발암물질이 된 이유는 뭘까요?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컨과 소시지, 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절이거나 훈제 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가공육입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이 음식들이 술과 담배, 성면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육류를 가공할 때는 변색과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몸속에서 다른 음식물의 성분과 결합하면 니트로소아민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소아민이 생성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육 가공품, 그러니까 소시지 같은 어떤 가공육에 대해서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이제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이 담배나 성면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가공육 식품을 접하는 소비자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벤조피렌인데요. 벤조피렌이 뭐냐면 들기름을 너무 세게 볶는다든지 깨소금도 너무 세게 볶으면 벤조피렌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것도 발암물질입니다. 벤조에이피렌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다 지금 보이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데 볶게 되면 새까맣게 탄다든지 하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기사는 이 사람은 제가 들기름을 지 혼자 다 미기가지고 그냥 돌아가시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기름을 세게 볶아서 나온 게 아니고 벤조피렌이 섞인 걸 알면서 팔았거든요. 들기름을 세게 볶아 해가지고
거기에 몇 % 이상 되면 바로 암이 걸릴 정도인데 벤조피렌이 중요한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캔 음식 좋아하시죠? 캔 음식. 통조림. 백문안 가면 항도, 백도 들어있는 거 있죠.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게 이게 지금 캔을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에 코팅제가 발립니다. 이게 아까 배 밑에 바르는 TBT라이가 트리부틸틴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석 얽힌 건데 이게 캔 종류가 우리가 알루미늄 아니면 철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철캔이든 알루미늄 캔이든 안에서 내장 그 가공용품을 집어넣고 통을 만드는 부식을 하게 되겠죠. 통폐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게 비스페놀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오동에 앙금만 있었는데 수컷도 달고 나온다든지 개구리 다리 4개 나오게 하는 그런 호르몬 장애 물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들 보고 그냥 먹지 마라 하지 말고 캔을 여기에 노랗게 발린 이 반짝반짝한 저 용액이 비스페놀 A라는 겁니다. 저 다 발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요. 징기스칸은 음식 문화가 많습니다. 징기스칸은 말린 말고기를 싣고 다니면서 빨리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뭘 마련했겠습니까? 병조림을 발견했어요. 병조림. 옛날에는 그러면 10만 명이 가면 5만 명이 뒤에 뭐 따라갑니까? 밥하러 솥하고 나무하고 치고 밥하러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되겠어요. 그렇게 전쟁을 이겨서 세계 강국이 된 나라들은 음식을 다 개발했어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영국, 미국이 이긴 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때 개발한 게 이 통조림입니다. 근데 저 통조림을 변기로 가지고 쫙 뿌리려고 하다 보니까 상할 수도 있고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그때 바른 게 비스페놀 A인데 저게 문제죠. 이제 환경 호르몬 물질이. 아까 다리 2개 나가는데 머리 붙어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물질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 너무 많이 손주들 귀엽다고 사주시지 말고 병원에 가실 때도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거 통조림 사오거든 니나 먹으라 하고 아프더라도 나는 인마 생과일 사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오래 살고 봐야지. 내가 잘 살고 봐야 되니까. 음료캔이나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은 흔히 성호르몬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이 물질에 무차별로 노출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학습 능력 저하까지 겪고 있다는 겁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BS가 입수한 비스페놀 A 검출조사 보고서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서울과 울산 등 5개 도시에 초등학교 3, 4학년 1000여 명의 소비원을 채집해 비스페놀 A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검사 대상 모든 어린이에게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됐습니다. 검출량은 개인에 따라 0.16 단위에서 125 단위까지 최고 780배나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비스페놀 A의 농도가 짙을수록 어린이들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스페놀 A의 농도가 짙을수록 학습 능력은 떨어지고 행동장애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비스페놀 A가 10배 높아질 때마다 불안 우울 지수는 107%, 사회성 문제 지수는 122%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스페놀 A 수치가 높은 아이의 경우 학습 능력 장애와 우울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파민은 어떤 뇌의 주의력이나 신경전달 물질로서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물질인데요. 도파민의 어떤 균형에 비스페놀 A가 영향을 주는 것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페놀 A가 성호르몬이나 신진대사를 교란시킨다는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뇌기능도 저해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겁니다. 성장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지능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면 더 먹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비스페놀 A는 24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식품을 통해 매일 체내에 들어올 경우 항상 몸에 쌓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만 섭취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패턴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매일 비스페놀 A를 섭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스페놀 A의 유입 경로는 식품 섭취 과정에 있는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이 비스페놀 A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생활용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 안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 말고도 비스페놀 A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유병수 기자입니다. 통조림 안쪽에 투명하게 코팅되는 에폭시 수지에는 비스페놀 A가 사용됩니다.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가운데서도 비스페놀 A가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비스페놀 A는 뜨거운 물이나 음식물에 닿으면 용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인체에 유입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아용 젖병으로 사용이 금지됐고 다른 제품도 0.6 ppm으로 검출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현재 그 노출 수준에서는 다 안정하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식약처에서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준치 이내라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같은 연구 결과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스페놀 A의 현재 농도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해하다는 증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아용품과 먹거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내기능 저해 사실도 확인된 만큼 비스페놀 A의 규제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절실합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났는데요. 애기들 젖병, 우리나라는 사실 저는 젖병 안 나옵니다. 중국에서 젖병 사오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젖병 우유 한 장을 합니다. 그렇게 사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스페놀 A가 손주들이 아까 좋아하는 통조림 중에 항도, 백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참치 있죠. 참치, 콩, 옥수수 그 속에는 발립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식품에서 써놓느냐 하면 교묘하게 써놓습니다. 비스페놀 A가 들어있고 호르몬 물질이고 독성이 강하다고 써놓으면 아무도 안 사 먹으니까 개봉하고 나서는 빨리 드시고 가급적 냉장고 보관하시라 해놓습니다.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 적게 그런 오염물질을 적게 드시고 회피하거나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집에 오늘 가서 야간 냄비는 완전 없어지겠죠. 지금 나오는 노래는 이거 소리가 안 납니다. 거제 700이라는 이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인기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내용으로 한번 모실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제가 아는 지인들을 이렇게 보내서 또 강의를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 재미없는 강의를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고맙고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저도 고향의 발전에 위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시에서 좋은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